윤 소장입니다. 24년도 10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0월에는 부동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항상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이고, 보통 옛날에는 뭐 한 30만 명 가까이 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응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저께 데이터를 보니까는 응시는 많이 했는데 출석해서 시험 보신 분들은 뭐 한 10만 명 이하, 그래도 1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제 자격증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동산 자격증이 없어도 저기를 많이 했죠. 복덕방이라 그래가지고 자격증이 없이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영업을 계속 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거의 그런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어찌됐건 씁쓸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양산업이다. 업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주 없어지지 않겠지만, 계속 그 옛날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플랫폼 네이버나 또 네이버에서 너무 이제 오버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서브 브랜드를 뭐 신문사나 이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올리지만, 쿠폰을 사갖고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물건을 올리고,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 쇼츠라든지 이런 걸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임팩트가 좀 센 게 AI 시대가 돼서, 어떻게 또 이제 중개업이라는 게 변할지, 거래가 어떻게 이제 변할지, 형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정보를 독점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셨는데, 공부한 그 노력만큼 합격자가 나오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합격이 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뭔가를 자기가 도전을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축하를 드리고, 11월 말인가요? 아마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받았으니까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합격증이라고 이렇게, 중개사 등록증이라고 그러면, 저 합격증 그게 나와요. 가슴도 뿌듯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중개 현장에서 써먹는데 그렇게 필수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뭐 그 외에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오히려 법을 많이 알게 되면은 과감하게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이분들이 뭐 현업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공급망 붕괴, 또 미중 간의 갈등, 첨단 반도체 갖고 계속 싸워오고, 지금은 이제 금융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어서 중국에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탈출을 해죠. 결국에는 미국이 뒤에서 그런 조정을 다 마쿠에서 하고 있는 형국인데, 미국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세상이 엄청 변할 건데, 우리가 변해왔던 뭐 닷컴 버블, 뭐 컴퓨터, 또 인터넷 혁명, 그전에는 뭐 산업혁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도 있었죠. 2007년도 아이폰이 나오면서 촉발이 됐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AI 혁명이라 그래갖고 한 2, 3년 전서부터 계속 AI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상이 크게 변하는데 패권 싸움 하는 거죠.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을 도전을 받는 거니까,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를 많이 하고 누르려고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뭐 영국이 올라오니까 영국 죽여버리고, 뭐 금융으로, 또 일본이 올라오니까 또 일본도 또 환율로 죽여버렸고, 프라자 합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 GDP가 27조 달러, 또 일본이 한 4조 달러 되죠. 우리나라는 한 1.7조 달러 정도, 1조 달러도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하니까. 참고로
그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시총이 한 3조 달러 가까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해봐야 미미해져. 하나의 기업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의 하나의 기업에도. 한 20배 정도가 좀 미국이 큰데, 이게 뭐 숫자적으로 뭐 우리가 2조 달러고, 2조 달러, 1.7조 달러니까 2조 달러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 뭐 한 20배, 17배 한다 그래도 이게 2배만 되더라도 규모가 엄청 2배가 아니고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일본이 한 4조 달러 되고, 중국은 한 17조 달러 정도 되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옛날에 중국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중국을 못 죽인 이유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중국이 미국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 일본도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여 봤죠. 중국도 벌어들여 봤죠.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 사이에 껴 있다 보니까 옆에 나라 눈치 보고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위까지 올라오게 된 거고, 뭐 독일이나 유럽은 꽝 됐고 요번에 미리 눌렀으니까 미국이 다 그 패권 싸움에서 중국을 누르는데 중국이 얼마만큼 견뎌내고, 근데 중국은 이제 체제 자체가 미국은 민주주의고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지금은 사회주의라고 말하기도 힘든 게 반반 이제 하이브리드죠. 반반 잡종이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이러니까 중국이 이제 좀 그런 어려운 상태가 된 거고. 그 중국은 이미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달러와의 폭락을 경험했죠.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손해구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국이 막 2배, 3배씩 돈을 풀어버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 우리 바이든이 한국에 와갖고 제일 먼저 한 게 윤석열 정부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삼성 먼저 가가지고 이거다. 웨이퍼. 앞으로는 이거다. 선언을 했잖아요. 바이든이 4년 전에.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게 돼버렸죠. 패권 전쟁에서. 그래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제 공급망 다변화해서 각자 서로가 역할을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자라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네덜란드도 자유무역 하다가 영국으로 넘어갔죠. 영국도 자유무역 하다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미국으로 넘어왔죠. 이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죠. 전 세계가. 각 나라가 각자 도상으로 가야 되는 상태인데, 미국이 이제 막강한 경제력과 금융 힘을 이용해서 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엊그저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친목회가 있었죠. 브릭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저기 남아공, 뭐 사우디도 이제 플러스 멤버로 들어가 있는 그런 브릭스가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인디아, 이게 보면은 인구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죠. 대부분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되는, 우리가 80조 중에서 중국이나 인디아만 해더라도 한 30조가 30억 명이 넘어가니까 80억 명에서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요.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디지털에 강한 인디아, 또 AI에 강한 중국, 합쳐질 수밖에 없죠. 미국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막강한 인구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독주를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미국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미국이 해결하고 갈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좀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가져갈까. 그게 생존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그 당시에 뺏어왔듯이 다 중국한테 밀릴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갖고 있는
넘버원이라는 그런 기업들 자체가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뭐 지금 삼성이 힘들고 막 이런 것도 그런 큰 흐름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의 힘으로 못하니까 이제 미국은 전쟁, 그 유럽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 패권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유럽은 여러 나라가 있고 미국은 이제 강자인데도 뭐 대륙이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강점도 있고 또 군부유량도 제일 많고 지금까지 석유, 에너지 갖고 그 패권을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바이든이 했잖아요. 이 반도체 웨이퍼다. 이거다. 앞으로의 패권은. 그래서 미국이 제일 석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가 돼버렸고, 셰일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서 빠져나왔고, 중국은 중동의 맹주는 이스라엘이 돼버렸고, 미국의 꼬붕인 이스라엘이 돼버렸고, 사우디도 이제 브릭스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한 상태고, 이게 이제 석유 패권에서 반도체 패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큰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갈지 이게 좀 숙제인데 현 정부는 좀 많이 시끄럽죠. 제가 이 현 정부 그 2년 출범한 지 2년 이제 반이 다 돼가죠. 재작년 6월 달에 스타트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씨 그 선거 운동 하기 전에서부터 이상한 사람이다. 좀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만 이상한가? 그런 방송을 했었어요, 많이. 정부 강요들은 인류가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정부 부처 곳곳에는 특정한 집단이 들어가 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무원들이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전문가가 안 오니까. 뭐 장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오고, 상식적으로 좀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 장관이 돼가지고, 장관하는 것도 창피한 것 같아. 엊그저께 대통령 훈장 받는 것도 반납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쪽팔리다고. 우리가 옛날처럼 뭐, 못 살 때야, 먹을 거 못 먹고 못 살 때야, 그런 거 가지고 어디 가서 과시하고 뭐하고 연금 주니까 그 돈 조금 주는 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럼 한다고 치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수들도 훈장 같은 거 주면 반납하고. 쪽팔리죠. 대통령이 돼서 이왕이면은 경제활동을 하는 그 20대서부터 한 60대 정도까지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야 회사가 장기적으로, 나라가 장기적으로 보면 가는데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일하는 것마다 어디 가갖고 이상한 일만 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 옆에 뭐 가족들 시끄럽죠. 외척들 시끄럽죠. 옛날에 그때 명나라 때 양귀비라는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외척. 지금 뭐 좀 비슷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당나라 현종이 그 즉천무 이어서 이제 딱 정리하고 잘하려고 딱 했는데 이제 조금 되니까 이쯤 하면 됐다. 한국인의 가장 문제. 이쯤 하면 됐다. 방심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의 여자인 며느리죠. 며느리. 아들이 뭐 한 33명 있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며느리 데리고 와서 자기 마누라로 삼고, 나이 60이 넘어갔고, 이제 20대인 그 양귀비가 들어오죠. 양귀비가 다 헤쳐먹죠. 거의 한 10년 동안 양귀비가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안록산의 난이라고 그 난이 일어나면서부터 장안을 버리고 현종이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이제 그 내부에서도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엔 양귀비 때문이다 이래갖고 그때는 뭐 넷이라 그러나요? 비서실장이 양귀비가 스스로 목을 졸라서 자결하게 했다고 했는데 죽인 거죠. 알기 좋게 그렇게 한 거고 죽여버린 거죠. 목 졸라갖고 비서실장이. 매척들은 다 처형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종의 아들이 집권을 하면서 현종은 그때 역사적인 사실이죠. 권력이 얼마나 무섭냐면 남자가 권력의 맛을 알고 여자가 돈의 맛을 알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이러는데 여자가 권력의 맛을 알면 세상은 뒤집어진다. 이 정부가 얼마나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오죽하면 저번 달에 제가 왜 이렇게 모를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모를까?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꾸 그런 물음표가 있었단 말이죠. 한 2년 반 전에도.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느낌이 맞았구나. 뭘 알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회의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공부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나라의 발전이 없는 거,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이쪽에서 이상한 현종, 양귀비처럼 이상한 말 나오고, 외척이들이 다 해먹고, 나라 돈 다 빼먹고, 돈에 대해서 그 공무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세금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한 그 공금에 대한 이런 가치가 없고, 그냥 막 써버리고, 나라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 자꾸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일 자꾸 벌리고, 해외 나갈 때마다 대기업 애들 데리고 다니는, 꼬붕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그쪽에서 다 일 벌려가지고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10월에 마지막이고 가을이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나라 현 정부요 엄청 시끄럽잖아요. 뭔가가 이제 바뀌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지겠죠. 이제 공포지수도 더 올라가고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고통이죠. 인내하고 감내를 해야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니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또 우리가 국민들이 치러야지. 그 사람들 뭐 대가를 치릅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나와갖고 해외에 가가지고 호화 생활하고 그러는 거죠. 정부 고위 관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간에 있는 그 모든 산업 업종별로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면서 빠른 세계에 적응하고 사는데 이쪽에 있는 공직사회에 있는 이 부류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골마 썩어 있는 거죠, 이 사회가. 고위공직자들이 밖에 나와서 뭐 해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몇백억을 벌을까, 누구는 몇천억을 벌었다는데. 기획재정부나 금감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은행 감사나 은행 그 회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횡령 나오고. 앞으로 이게 제가 보기엔 다음 정부까지 이런 위에서부터 해먹은 그런 부정부패가 이제 그 다음에는 밑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그럼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어차피 다 시간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거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일반 국민들이 치르는 거예요. 세금 갖고 하는 거지. 걔네들이 지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너무 어렵다. 지금 중국하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패권전쟁 하면서 미래를 누가 가져갈 거냐고 그냥 나라에 구분을 걸고 싸우고 있고, 중국 애들은, 나라에 우리 옛날에 그렇게 일했던 우리 세대, 밤새워가면서 3교대 하면서 일했던 세대에 열심히 했던, 그러면서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워라밸이니 뭐 이런 거 야간도 안 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 연구원들은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들, 화교들 다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미래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느냐 말이지. 요즘에는 취업하기도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들. 인구도 없는데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나라의 비전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물꼬물하고 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바뀌었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군사정부 때에도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제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저는 두 눈으로 봤죠. 종로에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 죽고 매일 뉴스에 나오면은 방송에 있는 기자들이고 뭐고 반대로 간첩이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이마만큼 민주주의를 이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뭐 했냐고 그냥 방관하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봐왔으니까. 공무원들 앞세워서 경찰력 앞세고 군인들 앞세워가지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 죽이고 골목골목마다 그냥 막 최루탄 맞고 그냥 저희 집 앞에 오면 치약 나눠주고 그냥 제 기억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로가 꽉 찼어요. 안암동 고려대학교까지. 그 대학생들, 시위하는 학생들로. 그거 다 간첩이라 그러고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99%가. 그 사람들의 희생이 돼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조금 발전한 거죠.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것 같아요.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방향 잘못하면 돌아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다시 들고
그 시끄러워지고, 응? 배가 산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산으로 못 갑니다. 가라면 가, 이 새끼야. 내려서 밀어, 그냥 들어. 그런 것도 안 돼. 이런 억지가 이 현 정부에서 있는 것 같아.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다 국민들 책임이에요. 이 사람들 손가락질을 할 필요도 없어. 그거를 위해서 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죠. 지방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 촌놈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나갔네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죽주비 요번 달에도 있었어요. 엊그저께 제가 그 올려가지고, 물론 이제 그 검단 신도시도 이편한 어반 센트로 거기서 있었고, 4개가, 25평이죠. 59제곱미터가 4개가 나와갖고 죽주비 있었고, 예미지 시그너스 맨 밑에 있는 예미지 2차죠. 거기도 죽주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보내드린 게 이제 동탄역에서 저 9월 달에 그 롯데 주상복합이죠. 그거는 이제 전국 그 무순이자들, 전국에서 누구나 300만 명 정도가 이제 가까이가 청약을 했던 300만 명의, 인천 인구가 한 300만 명 되잖아요. 다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한 6, 7%가 청약을 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났고, 그 10월 달에는 이제 동탄역 그 철길 건너편에, 동탄대로 건너편에, 대방 디에뜨르 주상복합이 있는데, 내년 2월 입주예요. 2월 입주인데, 이게 지금 신혼부부 특공 하나, 일반 하나 나왔는데, 조건이 이제 롯데처럼 전국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25일 날 모집 공고를 보니까, 모집 공고문을 보니까는 이제 그 동탄의 무주택, 아니 화성의 무주택자, 동탄이 화성이니까 대상이 되고, 신혼부부도 그 화성에 있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무주택으로 얘기할 때 공공택지개발지구 신도시에서 무주택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옆에 그 호반 옆에 안단테처럼 LH 사업하는 거, 또 이편안 저쪽에 LH 사업에서는 무주택자는 진짜 집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민영으로 가서 호반이나 우미린 이런 게 나오면 무주택자라 그러면 좀 달라요. 59제곱미터 이하, 뭐 1억 6천, 기준시가 1억 6천 이하,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 이쪽에 다 돼 있으니까 화성 쪽에 또 이렇게 또 주변 분들 이렇게 해갖고 다 연락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신혼부부 한 7,000명 정도 하나, 동탄권은 뭐 이제 좀 제한사항이 많아요. 뭐 3년 거주, 5년 그 청약을 못하고. 근데 대구 난이의 문제지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이제 전세가가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84가. 입지가 좋고, 또 그 고속도로, 동탄대로 내려가는 그 거기를 다 이제 철길을 다 이제 덮는다 그러잖아요. 덮어서 공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 한 5개 정도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재개발, 재건축, 뭐 신속 통합기획 뭐 이렇게 해갖고 정부가 88 대책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15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출발한다 그래. 지금 출발하면은 나중에 경기 안 좋을 때,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한 2바퀴 경기가 순환을 하고 경기 안 좋을 때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건축비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 현 상황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다 공사비 때문에,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에 수도비 돼 있어요. 가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서울의 그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이 여기 있는데, 이게 둔촌주공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둔촌주공 아파트였어요. 여기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가 여기가 있고. 이게 이제 여기가 성내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죠. 근데 여기가 한 6천 몇 세대였는데 재건축하고 나서 한 12,000세대가 됐어요. 12,000세대면은 제가 시흥의 은계지구가 13,000세대예요.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12,000세대면. 그게 내년 다음 달 12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공사비 때문에 이 시공사하고, 여기 조합이죠, 조합. 재건축 조합. 주인이 재건축 조합인 거죠. 하고 붙어가지고 30%인가 그 시공 몇 조를 올려줬잖아요, 공사비를.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올해 9월 달에도 마무리 조경 공사하고 뭐 마무리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사비 인상 때문에 또 조합하고 문제가 있어서 입주를 하느냐 마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강남이나 사업성 나오는 이런 대단지나 이런 데만 나오지, 이게 웬만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쉽지가 않다. 또 한다 그래도 이사 수요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순서를 정해줘요. 한꺼번에 다 대여섯 개가 해버리면 이거 다 어디서 받아주냐고. 전세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순서가 되려고 하기도 힘들고 여건이 엄청 힘들다 앞으로는. 그래 지금 요게 둔촌주공 같은 거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서울에서도 이게 12,000세대가 없거든요. 이만한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공급률 팍 떨어지는 거지. 이게 지금 12,000세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재건축들 한 8개, 10개짜리하고 똑같은 매머드급 규모잖아요. 그게 이제 끝나고 입주를 하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승률이 굉장히 주변 시장에, 여기 송파에 그 헬리오시티도 한 그 9,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해도 헬리오시티보다 제가 보기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알죠. 가락시장 바로 뒤에 옛날 가락아파트, 시형아파트, 헬리오시티가 그 자리고.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근데 이제 이 대출 쪽에서 제가 이 둔촌주공 말씀드려야 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 겸. 지금 9월 달서부터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대출 규모를 팍 줄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쪽에 지금 빌라를 하시는 분이 보통 한 1억 5천이면 한 8천, 9천 정도 나왔었는데 1금융권에서 한 3천 정도 그 줄여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엄청 심각한 거죠.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대출 레버리지 갖고 가지 누가 그냥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초반까지는 우리 신규 주택시장은 힘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야 괜찮아질 거다. 여기 지금서부터 한 9월서부터 스트레스 지수 나오고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시장의 침체가 그 다음에는 또 2배가 곱하기 돼서 수요자가 생긴다. 억눌렸던 수요가 이렇게 또. 근데 가장 문제되는 건 제가 상승보다 서울의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가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 뭐 강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얘기도 안 하잖아요. 한강변하고 강남만, 여의도하고 이런 데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힘들다. 네, 이쪽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만 좋은 거지. 착시하고 있어요. 지금 전 국민이 서울 아파트 다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책 겉표지 제목만 보고 좀 봐야지 차례를 보지 그 내용은 안 봐. 그러니까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돈 벌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보다. 대출 문제는 정부는 경기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라 대출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일시적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1월달 우리 계획했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1월달이면 풀리겠네. 이쪽 대출 쪽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그래. 1월달 좀 풀릴 것 같아요. 어차피 은행이 돈 벌어야 되니까 또 풀어준다. 돈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정부로 세금 거치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들이 다 가져가면 누가 줬습니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있는 애들이 좋죠. 왜? 지들이 이제 일로 갈 수 있는 또 돈을 해줬잖아. 정부 정책으로. 뭐 명분은 뭐 방송에서는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다 그 자기 뒷자리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라는 그 집단 자체가 그래요, 생리가. 그거를 고위공무원들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뭐 검사장이라든지 고위 검찰총장이라 그러나요? 법원에 무슨 지검장 이상 얘네들 봐봐요. 밖에 나가 로펌에 다 가잖아요. 정관예우. 이 사람들 100억, 200억, 1000억씩 법니다.
그래도 터치 못하죠. 이렇게 썩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TV에서 보고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어떻고 너무 오르고 폭락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풀어줘요. 그래야지 은행이 먹고 사니까. 초등학교 같은 그런 학생들 얘기 듣지 마시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또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본은 뭐 이미 30년 전서부터 했으니까 지네들 해결책 다 찾아갖고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 거죠. 중국도 뭐 안 좋다고 하고 있고. 인구 감소 때문에 옛날에는 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이야.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책 겉표지만, 제목만 보지 말고 차례만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 된다. 수도권의 인구 증가하고 있잖아요. 제가 있는 여기 화성이 인구 증가율이 제일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하고 수도권에서 저기 그 동두천 밑에 양주 회천 신도시 있던데 거기하고, 거기는 신도시가 됐으니까 검단 신도시처럼 인구가 증가해죠. 많이 증가율이 좋고. 또 이제 과천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천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이 안 될 거예요. 뭐 탕정이나 뭐 아산 옆에 있는 탕정이나 탕정면, 배방면 정도 인구가 아마 될 겁니다. 조그맣잖아요, 과천시가. 거기 뭐 인구 해봐야 뭐 그렇고. 거기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니까, 아파트가 많으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직장이 많아서 인구 증가는 화성시예요, 화성시. 지금 수원이 한 120만 되고, 성남도 100만이 넘어갔죠. 용인도 넘어갔고, 수원이 한 120만 정도 돼 특례시가 됐고, 화성이 지금 거의 100만이 조금 넘을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어마하게 가파르게 오르는 데가 화성이었거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뭐 60만, 50만 뭐 그랬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동탄2 뭐 되고, 동탄되고, 병점서부터 여기 남양, 또 여기 향남 신도시 이렇게 엄청 공장들이, 우리나라에서 회사들이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이 지역이니까, 개발도 이제 25년이면 또 신세계에서 테마파크 투자한다는 우리 송산 그린시티, 그것도 이제 이쪽에 신도시가 한 6만 되는 게 이제 출발을 하고, 이러니까 그쪽이 많이 좋아지고, 화성의 서부 쪽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저는 이제 그 다음 타자, 제가 있는 이 화홍지구는 그 다음 타자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쏠림. 옛날에는 그 울산이 3만 불이고, 우리 그때 15,000불 뭐 2만 불 안 될 때는 울산이 3만 불의 도시라고 그래갖고 막 울산 뭐 그 사람들 뭐 해외여행에 근로자들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랬던, 취미 활동하고 그랬던데, 지금 그쪽이 지고 있고, 디지털, AI, 반도체 이 부분이 다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 중에서도 화성에 다 있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좋죠. 판교서부터 화성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 아마 조금 지금 뭐 삼성이 어렵지만 또 이제 어려운 거는 조금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좋은 걸로 바뀌고, 이러다 보면 생태계가, 클러스터가 이제 그쪽에 다 있으니까,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마 서울, 강남도 제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때는 뭐 옛날서부터 좋은 데는 끝까지 좋은데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좋은 건 안 좋고 안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이쪽이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 달 분양 소식, 11월, 12월 분양, 이제 12월은 연말이고 계속 그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땡겨서 분양하려고 하는 건설사들이 있는데, 기존에 분양도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제 11월 달에 그 분양이 좀 많은데, 검단 신도시도 지금 11월 달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여기 푸르지오죠. 푸르지오가 여기 3단계 쪽에, 여기 호수공원역 쪽에 밑에, 옛날에 여기 대림 ENC도 이쪽에서 했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한 900 몇 세대 푸르지오인데, 이쪽에는 이제 인천 전철 2호선이죠. 이쪽이 좀 가깝고, 브랜드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상황이 대출 뭐 그러니까, 여기 우리 검단 신도시는 분상제잖아요. 신도시가 없어. 그래서 분상제 지역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음에는 여기 옆에 여긴가요? 신동아에서 하는데, 요거는 좀 빨리 되고 다음 주에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견본주택이 어디냐면 왜 백일역 우리 아라역 밑에 보면은 여기 저기 법원 들어오는데 요거 금강 뭐 이글 시글론가 뭐 모델하우스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푸르지오 더 파크 모델하우스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하니까 한번 가까운데 한번 보시고 자꾸 가보세요. 모델하우스 하도 많이 가다 보면 아무리 34평이 84면은 84는 다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몇 수십 번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딱 이제 이 포인트가 뭔가 이 디자인한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뭐를 중점적으로 했나 어디는 좀 작게 하고 어디는 크게 하고 면적을 늘릴 수는 없어요. 다 똑같아. 많이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녀 보셔라.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여기 요 자리가 그 푸르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안쪽이네요. 위치가 조금 좋네요. 여기도. 근데 땅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도 한 600 몇 세대 나올 예정입니다. 11월 달에. 분양 공고가 나와봐야지 아니까. 근데 이제 푸르지오 같은 게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이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 되는 거 보니까 홈피도 오픈했고 패밀리에는 홈피가 오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 분상제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환율이 안 좋은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 5.5%에서 50% 피컷을 했죠. 미국이. 그래서 5.0이 됐죠. 5.0이 됐는데 미국 그 채권금리 10년물이 그 상승을 했어요. 한 3.67 정도 됐다가 지금 4.25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의 사정이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복합적인 그 뭐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복잡한 미국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기에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채권금리도 국채금리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여기서 빠그러지는 게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환율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1380원인데 그때 당시에 1320원대인데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엔화는 지금 우리나라 오른 거보다 2배가 더 올랐어요. 엔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 때 엔화를 자세히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엔화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연동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환율이 이렇게 해서 좀 안 좋다. 그래서 1380원인데 1440원까지 간다. 아니 1400원까지 간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뭐 1400까지 가는 거 환율 가는 거는 지금 패권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경제적인 우리가 경제적인 뭐 규칙이 어떻고 뭐 이론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패권을 가져가야 되는 문제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온리 아메리카 이런 문제.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앞으로는 더 많이는 못 내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본이 빠져나가잖아요. 미국에 들어왔던. 미국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다 그 전 세계 자금들이 몰려갔잖아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빠져버리는 순간이 생겨버리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요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하여튼 좋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 인플레, 다시. 여기다가 또 저번처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시나리오를 짜갖고 치고받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갑자기 또 60불대 후반이었던 68달러에 했던 기름값이 갑자기 78달러가 돼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핵시설 타격한다 그러니까 이란에. 그런 상황이 또 나오면 일시적으로 출렁이겠죠. 그게 이제 둘이서 이제 이상하게 치고받고 대선이 있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기름값도 이렇게 안정이 됐죠. 60불대 후반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기름값하고 우리는 달러를 주고 사오는 거니까 기름값이 올라버리면 안 좋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절하가 되면 절하가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안 좋죠. 인플레 또 이런 거 문제를 했고 수출하는 기업은 좋죠. 그 다음에 금리 대출 문제는 대출은 아까
이거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4에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주담대 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유는, 은행들의 폭리,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정부는 일시적인 거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압박이 좀 있을 겁니다. 은행권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금투세 문제가 막 나오고 하는데, 또 금투세 문제는 제가 이게 또 양손의 양날이라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저거보다 이 거래세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래세를 낮춰주고 금투세를 한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거래세 얘기는 얘기 안 하고 금투세만 하면 세금이 바로 그냥 또 금투세를 바로 새로 생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세 얘기는 안 하잖아. 그 세금을 새로 만든다. 세금 새로 만들면 반대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뭐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다. 다 이 동전의 양면 같다. 제가 보기엔. 세수 결손이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작년에 60조, 30조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앞으로는 내년에 또 세수 결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 좋아가지고 60조, 54조인가 그때 그 양도세 부분에서 더 거쳤다. 그래갖고 그거를 어디서 써줄 거냐라고 코로나 그 막바지에 그 고민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그 돈 쓰면 안 된다. 그 돈 다 경기 안 좋으면은 또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응? 그때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 기억이 있는데, 이 정부는 어디다 손대요? 외평채기금, 외환관리기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 쓰면 안 되는데 그거 쓴다 그러죠. 또 우리 청약저축 10만원에 월 붙는 거를 25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왜 올렸어요? 이거 갖다 쓰려고 올린 것 같아. 또 뭐 10년치 뭐 일시납으로 해주면 할인을 많이 해주고 이런다. 이래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그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 놓고 발표할 때마다 뭐 그 국가 재정의 안정 뭐 보수화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안 맞잖아요, 뭔가가. 고등학교 의무교육 다 예산에서 삭감해버리고. 장병들 그 월급 올려주는 게 그렇게 급했나요? 갑자기 병장 월급 올려주는 게. 표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조작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지. 현상들이. 왜 청약 저축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냐고. 돈 없는 사람은 붙지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 지금 같은 불경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다. 얘네들이 다 미리서부터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었구나. 얼마나 썩어 있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원유나 금은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럴 것 같고. 주식은 미국만 좋죠. 이런 문제, 또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2,000달러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또 뭐 2,200달러, 2,300달러 해고 그래요. 계속 오를 것 같아. 이제 패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뭐, 국채를, 미국 국채를 채권을 팔고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패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을 많이 모은다. 그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고,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금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금 투자 어디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금은 다 부가세 10%가 붙어요. 10% 올라야 돼. 세금 때문에. 네, 한국금거래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금거래 하시면은 계좌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게 감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금투자도 해보셔라. 그런다고 뭐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건 뭐 몰빵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내가 이게 100이라는 숫자를 투자를 하면 한 10% 정도 이렇게 조금씩 투자하고 여러 방면을 투자를 해보는 거지. 그걸 포트폴리오를 담는다 그러잖아요. 서류 가방에다가.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또 이게 되면 벌써 늦었다고요. 이미 금값은 상승기로 올라온 지가 한 2, 3년 됐어요. 옛날에 했었어야 돼. 안 좋을 때. 이런 막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거를 조금 공부가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변하겠구나. 몇 년 후엔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런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또 1, 2년 기다려갖고 또 투자해놓고 또 1, 2년 안에 안 올랐다고 후다닥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맨날 마이너스고.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투자는 인내심이야. 인내심은 프리미엄이에요.
인내심이 많을수록 투자하기가 좋은 조건이 되는 거고, 인내심이 없으면 투자하면 안 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상 항상 제가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라. 항상 거래의 원칙. 내가 무릎에 사서 살 때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어깨에 팔아야 됩니다. 내가 이때 못 팔아요. 사는 사람이 먹을 게 있어야 사지. 이 사람도 이만큼 먹어야지 나한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사서, 부동산은 좀 다르지만 무릎에 사서 맨 밑바닥에 발바닥에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신도 아닌데 어떻게 사? 무릎에 사서 마진을, 적정 마진을 본 생각을 하고 어깨에서 파는 거죠. 어깨에도 못 팔아 사실은. 8월달, 7월달에 그 아파트가 좋으니까, 호반도 그래. 막 좋으니까 그때 팔았어야 돼. 살 사람들은, 팔 사람들은. 그때 막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고 있다가 지금은 또 난리야, 팔라고. 대부분 95%가 그래요.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면, 여러 번 해서 경험을 해보고 해서 나오면 견디지 못하면 맨날 조급해지고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느긋해져야 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